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소매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엽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소매유통의 위너를 찾기 위한 고민과 그 결론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유통업종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보시면 국내 소비시장은 3%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내수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부진함에 따라서 소매 유통 커버리지의 주가도 역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종 모든 기업의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주가 퍼포먼스 부진에도 업종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업과 업태는 언제나 나타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종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과 기업을 저는 위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너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커머스 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본업의 턴어라운드를 제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드라이브, M&A 등의 요소가 추가적인 밸류 에디드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위너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가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한 것이고요. 분석한 결과 온라인 중 온오프라인 비중이 점차 증가할 때만 온오프라인 업체들의 성장률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커머스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가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입니다. 수직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 업체들이 이커머스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 같은 경우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자신의 이커머스 생태계 안으로 락인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 산업에서 도태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아마존 같은 사업자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2017년 거래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업체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옴니채널을 구축하고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력 중에 첫 번째 옴니채널입니다. 옴니채널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연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롯데그룹의 스마트픽입니다. 롯데그룹의 스마트픽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 오전에 주문을 하고 퇴근하면서 매장에 들려서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옴니채널인데요. 하지만 조금 기초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스마트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마트에서만 수령이 가능하고 집 앞 편의점에서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을 편의점에서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고요. 이는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옴니채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다 옴니채널이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옴니채널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고도화, 온라인 물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양한 업태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상품의 순환을 업태 간 매끄럽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업자는 이마트와 신세계를 위시한 신세계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쓱닷컴으로 통합한 상황이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를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좀 더 확장해서 물류 고도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신세계그룹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커머스 분할 법인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커머스 분할 법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의 한계를 IT 기업으로 DNA 변화시켜준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옴니채널 구축에 적극적인 사업자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그룹보다 더 많은 3조 원을 투자해서 이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기확보한 오프라인 매장과 업태는 국내 어떤 유통업체보다 월등합니다. 또한 물류 계열사도 두 곳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롯데리아가 기확보한 라이더를 배송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차려진 재료는 국내 어떤 사업자보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신세계와 달리 사업부를 통합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편의점도 옴니채널에 있어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접점이 가장 많은 업태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선식품입니다.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은 유통업체들이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인데요. 할인점의 식품 매출 비중이 60%, 슈퍼의 식품 매출 비중이 90%, 백화점도 15%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뺏긴다면 역성장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신선식품은 변질되고 부패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요. 이러한 신뢰가 향후 로열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신선식품 유통에 있어서는 물류 전반에 있어서 콜드체인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오프라인 사업자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 그 다음에 확보된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콜드체인을 확보한 반면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이 구조적으로는 홈쇼핑 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V 경쟁력 확보가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홈쇼핑 업체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드 커팅으로 통해서 TV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의 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위너의 조건 두 번째는 본업의 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개선에 앞서서 먼저 이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7년 하반기 일본 대표 GMS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할인점과 유사한 업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GMS 기업인 이온의 주가 퍼포먼스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중심의 세븐앤아이 홀딩스, 패밀리마트, 유니홀딩스의 주가 퍼포먼스를 능가했다는 점이 큰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는 이온 본업의 GMS 부분의 수익성 확보가 주가를 견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온의 GMS 부분 영업이익 분기별 비교를 보시면 연도별 이익이 점점 증이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온의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자회사의 주가 추이도 이온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온 자회사의 주가가 부진하다는 것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본업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시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비시장 개선이, 미국 같은 경우 소비시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유통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비시장이 부진하다는 것을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아닌 기업 자체의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바텀업 측면에서 성장성 측면과 수익성 측면을 나눠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유통업체와 업체 간 융합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삐에로 쇼핑, 노브랜드샵 등을 런칭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마켓디, 그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스페셜을 론칭한 상황입니다. 또한 식료품점과 식당을 융합한 그로서런트 매장도 새롭게 런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롯데쇼퍼와 롭스를 융합한 새로운 매장을 런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이러한 새로운 업체들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삐에로 쇼핑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트래픽을 달성했고요. 마케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신장률이 여타 매장에 비해 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서런트 매장 같은 경우에도 평균 월 매출이 60억 원 수준으로 타 매장 비해서 30억에서 40억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초기 실험적 단계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얘들이 이끌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성보다는 당장은 수익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유통업체들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요. PB를 강화하여 매출 총이익을 제고하고 있고요. MD 통합을 통해서 바잉 파워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와 무인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국내 할인점에 대한 매각, 업태 전환, 폐점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다들 알다시피 중국 할인점 사업에 대한 철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할인점 매각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약 2,7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영업이익의 50.7%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전된다고 하더라도 8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화점이 매각될 경우에는 약 700억 원의 영업 손실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6개 혁신점포센터를 지정하여 비용 효율화를 진행 중이고요. 이 중에서 5개는 현재 흑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혁신 점포로도 개선이 어려운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업 전환, 매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편의점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진점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진점을 폐점하고 있고요. 편의점 점포 증가율 추이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점주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점주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점당 매출액을 4%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합니다. 점주의 수익을 보존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노이즈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 제고 방안은 PB 강화를 통한 GPM 강화입니다. 유통업체들은 PB를 강화하고 있고요. PB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5에서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B 매출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매출 총이익률은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PB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유통업체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피코크는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MD 통합을 위한 바잉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D를 통합해서 바잉 파워를 확대시키고 그를 통해서 GPM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8년 4월부터 신선품질혁신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40에서 5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19년부터 풀캐파 가동이 된다고 하면 3에서 4% 수준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GS 리테일도 편의점과 슈퍼의 MD를 통합해서 GPM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바잉 파워의 증가를 통해서 원가율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인화와 자동화 확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자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무인화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점포당 10개 정도의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이마트24 같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무인 편의점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무인 계산대 설치 시 매장당 약 1.8억 원의 연간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00개 매장에 설치할 시 180억 원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인 계산대 대당 설치 가격이 100에서 600만 원 수준임에 따라서 최소 한 달에서 4달이면 설치 비용을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결제표와 카트 부분에서도 무인화와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매장당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 직원이 약 15명인데 이 부분이 절감된다고 하면 매장당 약 4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너가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롯데쇼핑과 GS 리테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수익성 개선 전략 중에서 구조조정과 바잉 파워를 통한 매출 총이익률 개선이 현재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롯데쇼핑과 GS 리테일입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알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의 가세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신사업은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넓은 실내 공간에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팝업스토어 등 체험 공간, 문화시설, 음식점 등 다양한 집객 요소를 구비해서 소비자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신세계의 스타필드, 롯데의 롯데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쇼핑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야외 활동이 힘들어진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에게 여가 활동 장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쇼핑 목적이 아니라 그냥 스타필드에 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복합 쇼핑몰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유통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유통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점업체에게 임대 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익 기여도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신규 출점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 점포당 연간 400억 내외의 영업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세점입니다. 백화점들이 자신들의 바잉 파워와 MD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대표적이고요. 면세점업이 현재 유통업 중에서 유일한 해외 대상 비즈니스고 연간 3에서 50%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사업자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면세업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주가는 면세점업의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세점업의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노이즈들은 위안화 약세에 따른 따이공 매출 둔화 가능성, 중국 당국의 따이공 규제 가능성, 전자상거래법 통과에 따른 외상시장 일시 축소 가능성,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추절, 국경절 관군제 등을 앞두고 8월 매출액이 다시금 플러스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조금 면세점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자는 스탠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한 중국인이 면세점 외국인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이공 중심의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이공 중심의 시장은 결국 우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성장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면세점 트래픽 증가를 확인한 후에 면세점에 적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불거진 송객 수수료 경쟁 심화 우려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을 통해 실제 경쟁 심화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M&A입니다. M&A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를 공략하고 이커머스 등 신유통업의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업체들이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M&A여야 할 것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아웃퍼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홈쇼핑은 한섬을 인수한 시기에 특별한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최근에 건재전 기업 하나LNC 지분을 100% 인수했고요. 이는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홈쇼핑업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본업과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하나LNC를 인수했다는 것은 한섬을 인수했던 과거의 사례를 답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홈쇼핑 외에 적극적으로 M&A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을 대표적으로 GS홈쇼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M&A 트랙 레코드를 볼 때는 현대홈쇼핑보다는 GS홈쇼핑이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고용 개선세로 저소득층 소비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if를 한번 달아봤고요. 저소득층의 소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슈퍼, 편의점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부진점 개선세에 주목해야 됩니다.
소비 양극화 대형점 선호 현상에 따라서 수도권에 기반을 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롯데백화점에 비해 기준점 신장률이 더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개선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개선된다면 지방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방 백화점의 반등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